지금 뭐 실질적인 9번째 핵 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중국과는 전혀 안 하면서 지금 그냥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혹시에 시진핑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요시아를 지원한다.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러면 무력을 쓰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시청자 여러분, 조한범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게스트로 출연했었는데요. 8.15 모니터에 어쩌다 MC가 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예, 많이 시청 성원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중국 전문가, 가장 신뢰할 만한 중국 전문가, 국제정치 전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날 같이 출연하다가 이 MC와 게스트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좀 색다르네요. 예. 누가 갑이고 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중국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지금 저도 이제 북한 핵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는데 지금 북한의 사실은 전체가 핵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서해 쪽에 평산이라는 곳에 우라늄 그 광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라늄을 말씀드리면 일본에 떨어졌던 두 발, 그게 이제 원자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분열탄입니다. 핵을 때려서 분열하는.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고농축 우라늄탄. 그 우라늄이 아주 미량이 들어있어요, 자연에.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플루토늄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라늄이 보통 자연계에 0.3에서 0.5%밖에 안 들어있어요. 없는 거죠. 우라늄 광해도. 그러면 그 0.3에서 0.5%를 끄집어내는 거. 요게 이제 정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 순수 우라늄만 끄집어냈어도 이 안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 U235는 여기 또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U238이 99.3%입니다. 이 U235만 끄집어내는 게 농축이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평산은 그 돌 가져다 갈아가지고 산화 우라늄, 농축하기 직전을 만드는데 여기 엄청난 폐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2019년에도 그 폐수 일부가 서해로 흘러 들어갔다 조사했더니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좀 규모가 커요. 네. 그 침전지가 문제가 있어서 다수의 폐수가 서해로 갔다. 그래서 일부가 뭐 서해에 북한이 일부러 우라늄 폐수를 방류하고 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북한도 중국 신경 쓰잖아요. 그럼 서해면은 중국의 앞마당이고 여기 있는 많은 수산물들을 중국 사람들이 먹는데 북한이 그런 중국을 일부러 자극할 이유가 없죠.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지금도 이제 중국은 어쨌든 북핵을 용인하지 않을 거다. 예.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예. 그리고 한반도가 비핵화돼야 된다. 우리는 이제 남한에는 핵이 없으니까 북핵 비핵화만 되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어쨌든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심이죠? 예,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북한이 베이징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앞으로. 그렇죠. 뭐 어차피 피차에 깎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그게 이제 주로 동북 삼성 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니까 그렇죠. 예. 굉장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해에 혹시 핵 폐수를 방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중국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 이 지역은 사실은 한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NLL을 두고 북한하고도 대치하고 있고, 그렇죠. 예. 세 나라가 공유하는 예, 예. 국제 수역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건 당연히 중국을
또 다른 면으로 자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지 않아도 북한, 러시아, 뭐 유사 핵동맹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중국은 불쾌해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혹시 상실 또는 약간 약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 내지는 이런 것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서해에 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처리 기술이 안 좋거나 예. 뭐 이렇게 갖고 흘러 내려올 수는 있죠. 근데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가끔 보면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뭐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비밀리에 도왔다. 뭐 중국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눈을 감아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2017년 12월 2397호가 마지막이에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중국이 왜냐면 아시겠지만 안보리는 유엔 안보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안장일치잖아요. 매번 중국이 동의했죠 제재. 그렇죠. 북한의 목전을 네, 쥐는데. 맞습니다. 거기까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권입니다. 기권.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장일치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북한이 아시다시피 NPT도 탈퇴하고 IAEA 사찰도 안 받고 안 받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 핵 확산 레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국이 예를 들어 북한을 두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동북아 정치 역학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라는 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핵을 혼자 갖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누리는 특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도 개발하고 파키스탄하고 저 위쪽에는 러시아 있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게 기정사실화되면 일본의 핵무장, 뭐 한국의 핵무장론, 대만의 핵무장,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북한의 핵개발 모델도 중국의 핵개발 모델과 유사한데 중국이 직접적으로 핵개발을 도와줬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고 다만 이제 뭐 파키스탄 기술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와서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가장 옆에 있는 국가에서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한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폐쇄가 됐지만 예전에 북한에서 핵실험했을 때 보면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북한 믿을 수 없다라고 댓글 쓰는 그 인민해방군들이 많았어요. 인민해방군들이? 해방군들이 자기네가 이제 지금 다 폐쇄됐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북한이 정말 핵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중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끝까지 관철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도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러나지 않는데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 영변 를 폭격을 한다. 이전 90몇 년도 그죠? 제네바 합의 이후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북한 핵을 직접적으로 처리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나 중국이 볼 때 그게 잘못되면은 자기네한테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막은 핵심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북한을 더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 북한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데 중국이 직접 때려버리면 그러면 통제하기가 더 어려우니 자기네가 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육자회담이 시작되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신들의 역할이 안 통한다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북한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김정은이 그렇게 호락호락 중국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94년에 북핵 위기 때 폭격을 하려고 실제로 시도했잖아요. 네. 하진 않았지만 참 이란을 미국이 폭격했지만 해결 안 됐거든요. 네, 네. 오히려 IAEA 사찰 이제 안 받겠다고 그랬고 그렇죠. 훨씬 더 은밀히 그 다음에 이스라엘조차도 이제 농축 시설 아직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이란 내 감청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 문제가 더 복잡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이 그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4년에 당시 김영삼 정부가 맞습니다. 나중에 아마 퇴임하시고 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양반이. 그러면서 한국 군인이 미국 폭격으로 인한 전쟁에 그 누구도 관여하게 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의 거부하면 명령 안 줬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실 때 좀 민감한 질문인데 한국의 반대가 더 주요했다고 보세요? 그 당시에 북폭 중국의 반대가 더 주요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한국 쪽이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파급 효과는 짐작은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고 나온 게 북한의 안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더 복잡해지고 미국의 뭐 또 지원이 오고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쪽을 관리하러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미국의 압박, 일본의 압박, 특히 이제 캠프 데이비드 몇 년 전 그 재작년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는 북한 핵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그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이 최첨병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군사 전략 또는 동아시아 전략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계속 피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94년 영병 폭격 시도 자체를 물론 이제 그에 또 이제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꼬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를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정부도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초창기에는 한중 간의 교류가 나름대로 상당히 사실 YS 시절이 제일 괜찮았던 시절이에요. 한중 관계 지난 30여 년을 놓고 꽤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한중 간에 예를 들어서 UN 인권 결의안 중국 거 냈을 때 우리 보고 기권 좀 해달라. 기권했나요, 그래서? 그래서 기권했어요,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실용주의가 그때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사실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북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핵보유국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 틈이 좀 벌어지는 거고 중국은 막고 싶지만 한 국가가 계속 저런 의지를 피력을 하고 오니까 사실 자신들도 어떻게 하질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상당히 중국한테 뭐 아닌 말로 보고도 하고 뭐 이랬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뭐 3차 핵실험부터는 통보도 안 하고 그냥 핫버린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핵을 완전히 지우거나 뭐 비핵화, 이제 중국에서는 무핵화라고 그럽니다. 그 핵이 없어져야 되는 무핵화, 무핵화, 없을 뭐 핵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그게 더 합당한 말이죠.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핵이 없어야 남한에 미군이 반입할 수 있는 전술핵이나 이런 것도 자기네가 얘기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핵 없는 한반도.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큰 틀에서 그게 전혀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약에 가졌다. 지금 뭐 실질적인 9번째 핵 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거를 없애기는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건가로 들어가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김정은 북한도 그 얘기를 중국과는 전혀 안 하면서
지금 그냥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혹시 뭐 미국이랑 얘기가 되게 되면 뭐 중국이 또 북미 간의 얘기를 둘이 열심히 하면 또 가만히 못 있거든요. 나 빼놓고 뭐 하려고 그래.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를 김정은도 상당히 지금 그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 지금 이제 북중 관계는 우리 강 교수님 잘 아시지만 서로 상당한 이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중국 지인들한테 슬쩍슬쩍 뭐 자세히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느낌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시즌 2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 왜냐하면 결국 쌍계 병행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비핵화 평화 체제가 같이 가는 동시 거잖아요. 진행하는 관계 개선. 네. 그럼 그 관계 개선의 끝은 결국 평양의 미국 대사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의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그게 중국이 생각하는 악몽에 가까운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로 간 것도 상당히 불편하죠.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도. 왜냐하면 영원히 자신들의 통제를 또는 자신들의 권역에 있는 북한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카드로 쓰기에도 좋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평양 대사관이 생기고 워싱턴 대사관이 미국과 북한 간에 생긴다 그러면 그럼 새로운 루트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중국의 북한 또는 그걸 가지고 향유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제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2+2라는 게 남북한과 미국 그 당시 소련 또는 뭐 러시아가 됐든 교차 승인을 원래 하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미국, 중국, 소련과도 다 수교를 했는데 북한은 그걸 못한 거잖아요. 못했죠. 사실은 미국이랑. 네. 이제 그러면서부터 꼬였다고 주장하는 게 겉으로는 중국 입장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거를 아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지금도 미북 간에 두 나라 문제니까 두 나라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전이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와의 밀착, 러우 전쟁 때문에 이것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핵심 이익을 건드린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과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전략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저는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편차는 있지만 기대치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기가 어려울 거고 북한도 중국으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한반도에 뭐 전쟁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한 상황을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이 볼 때는 사공이 많아지면 그러면은 자신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한테도 한국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너희 북한한테 힘도 제대로 못 쓰잖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또 영향력의 전반적인 감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산 우라늄 폐수 시작해서 핵을 중심으로 북중 관계 알아봤는데요. 김정은이 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영변 핵단지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 거긴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게 돼서.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기형아, 뭐 이 귀신 울음소리 뭐 이런 얘기까지 괴담이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기술력으로 완전한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평산뿐만 아니라 북한의 원자력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안 받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력의 문제로 인해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속수무책이고 사실 우리가 직접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큰 문제죠. 그런 부분을 뭐 제어할 방법은 없나요? 그게 이제 북한 핵의 비극입니다. 이란도 지금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있는 상태에 때렸거든요. 네네.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이란은 지금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다 하자는 대로 다 네. 했는데 그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도 감시 안 받는다. 따라서 북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꼬였다 제가 보기엔. 네. 예. 자, 아유,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우리 시주석, 쉽다고 지금 뭐 네. 간단히 뭐 실각하네, 뭐 쿠데타가 일어나네. 근데 제가 아는 공산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쿠데타가 성공한 사례는 전무. 없죠. 네, 있을 수가 예, 없습니다. 있을 수가 네. 없죠. 그리고 제가 아는 공산당의 시스템에서 군부가 세력을 가지기는 힘든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관련해서. 예, 그 사실은 이제 뭐 이게 권력 이상설, 위기설 그러다가 실각설까지 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군, 우리가 보통 당, 정, 군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예. 군은 항상 당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당의 군대이기 네. 때문에 당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를 다 이제 전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뭐 많은 이런 그 관찰자들이 장요시아가 실권을 잡았다 그러는데 무슨 실권을 잡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라는 체제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지금 움직이는 구조예요. 예.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거기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이 당 총석이죠. 시진핑이죠. 시진핑이죠. 예. 이 사람은 이제 행정부 쪽에서 국가주석을 하고 예.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를 하고 예. 서열 3위는 전인대 산무위원장을 하고 예. 뭐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핵심 인물들이 행정부의 핵심 인물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정군 그런데 군대는 없어요. 군대는 왜 없냐? 당 총서기가 당연직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부의 2인자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장요시아는 정치국원이죠. 예. 정치국 상무위원급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을 대체하고 실권을 잡고 막 흔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사실은 시진핑이 2015년 12월 30일에 국방개혁을 합니다. 되게 날짜가 12월 30일 날 조직 개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습적으로 한 거예요. 뭔가 사연이 네. 있구만요. 예. 7대 군구가 5대 전투구 체제로 교체가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개편을 하고 중앙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죠. 하면서 소위 자신들의 인맥을 심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파벌이 있잖아요. 안에 계파가. 예, 예. 네, 중국 군대는 월남전을 겪은 79년에 월남과 전쟁을 하죠. 베트남 전쟁을 한 베트남 전쟁파가 있습니다. 월전방이라고 그래요. 월남전 전쟁방, 뭐 상해방 이런 무슨 것처럼. 빵 이름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자 이름.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시진핑이 복건성에서 17년을 있었어요. 지방에서. 복건성이라는 데가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관리하는 군.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31 집단군이라고 예, 예. 하는데 여기에 인물들을 자기가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군사위원회가 월전방과 대만 해협방, 대해방 이렇게 둘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이서 이제 소위 내부적인 투쟁이 좀 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시진핑 시자진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다 예. 시진핑의 군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진핑은 이 군부 조직을 관리를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당중앙군사위원회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이제 미아오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미아오화하고 장요시아, 미아오화는 해군 제독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시진핑의 아주 그 군부의 수족처럼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월전방 계열은 사실은 장효시하고 시진핑하고는 호영호재하는 사이예요. 아버지들끼리도 잘. 장여우샤가 나이가 좀 많죠. 예, 맞습니다. 그 예. 형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고 시진핑의 부친인 시종신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태자당으로 또 분류가 돼요. 이 사람들은 고관 대작의 아들들. 둘이 마오쩌둥 군대의 핵심 간부였죠. 그러니까 예. 다 이게 이제 섞여 있는데 그런데 장효시아 계파들은 남아 있고 시진핑의 과 더 가까운 계파들이 많이 숙청이 되다 보니까 장효시아가 군에서 뭔가 인사권이나 이런 걸 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시진핑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효시아를 지원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로 알려진 후진터 또는 그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원로 그룹이 민다. 장여우샤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산이 된 거고 이게 사실은 그 반중 반체제 그 중국 반체제 이 해외 언론에서 조금하게 보도가 되다가 파룬궁부터 시작해서 그게 에폭 타임스라고 유명한 파룬궁 그게 있죠. 그러다가 이게 마이크 플린이라는 그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 소위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걸 받아서 며칠 못했어요. 예. 며칠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쓰고 보니까 이거를 대만의 진보신문인 자유시보가 받아서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부쩍 실각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다 시진핑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정말 배신을 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장효시아가 시진핑을 배신한 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사회주의 이 군대 시스템이라는 게 쉽지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다만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과거보다는 약간 누수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회의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물어보죠. 중국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답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족이더라도 저쪽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있다 그러면 시진핑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좀 더 급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장효시아도 다 같은 편이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군부가 이렇게 좀 복잡하니 이 기회에 재정비하자. 둘이서 악수하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정말 실각이 됐다면 해외 순방을 어떻게 하며 물론 지금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회의에 안 간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많지만 4월에 동남아시아 3국 순방했죠. 전승절도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순방했고 7월 24일부터 그 EU하고 정상회담은 또 갑니다. 그다음에 루카셴코 왔을 때 또 접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계속 나올까? 이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억지로 막아갖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유독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제일 많이 보도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고 이게 무슨 이제 반중 혐중 정서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중국이 붕괴되거나 시진핑 체제가 무너지거나 이런 게 과연 한국한테 전술적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는 악몽에 가까운 시나리오일 거요. 이게 별일이 다 벌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통제가 안 되죠. 네.
그 참고로 북한의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북한의 군대는 국가 군대가 아니고 조선노동당 군대입니다. 아니, 당의 군대. 조선노동당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그 김정은의 군대거든요. 그럼 당중앙군사위원회 밑에 총참모부가 있습니다. 이게 야전군이에요. 야전군. 그 다음에 총정치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치군인입니다. 그럼 이 총참모부를 총정치국에 있는 지도위원들이 감시합니다. 군단장은 군단정치위원, 사단장은 사단정치위원, 어디까지? 소대정치위원까지. 그래서 매일 일보를 씁니다. 강준영 소대장이 고개 2번 끄덕였는데 눈빛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씁니다. 정말로. 그리고 북한의 군대는 중대 이상의 병력은 현장 지휘관, 군단장도 이동권이 없어요.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해야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달에 합참의장, 총참모장 리용호가 채용되는데 이유가 김정은 명령 없이 군대를 이동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쿠자도 말을 못하는 게 공산당 군대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똑같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당중앙군사위원회. 네네. 그 다음에 이 야전군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겠죠. 그럼요. 그게 뭡니까? 똑같은 게 총정치국이. 이제 예전에는 총정치작전부라는 게 있었어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사령관이 있잖아요. 이제 중국은 사령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전구 사령관이 있다, 군구 사령관이 있으면 이거를 당 총정치작전부에서 누굴 파견하냐면 정치위원을 파견을 해요. 감시하죠. 예, 그게 이제 당서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누가 하냐 하면 기율검사위원회라는 데서 다 하는 거죠. 명칭에 나와 있네요. 네, 기율검사. 그러니까 당에는 당기 잡듯이 군에는 군기 잡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율검사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율검사위원회에 포착이 되면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로 끝인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무슨 이제 당적이 박탈되고 뭐 보직이 해임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물샐 틈 없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똑같이 당의 군대고 이 당의 군대는 예전에는 게릴라였었어요. 아시다시피 홍군 이런 게릴라였잖아요. 그러다가 항일 전쟁 이런 거 하면서 당의 군대가 처음으로 중화민국의 정규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사군, 팔로군 이런 그렇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당이 세운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군대여야 되는데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당이 먼저 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1982년에 다른 나라에서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군대가 공산당의 군대야. 당의 군대라는 게 말이 되느냐. 국가의 군대여야지. 그래서 1982년에 중국 공산당 12차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그래? 국가중앙군사위원회도 만들지 뭐. 그래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완전히 같은 조직인데 이름만 두 개 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국가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통, 당의 군대고 당의 실권자, 책임자인 총서기가 군의 통수권자가 돼야 되는 이 시스템,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군권은 짱요시아가 갖고 뭐는 뭐가 이거는 공산당 당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진핑의 권력 투쟁은 제가 보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그 내부에 그러니까 독재 체제는 썩을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 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잖아요. 물론 미국 보면 그러지도 않죠. 말 잘 듣는 사람이 트럼프 체제에서는. 그러면 능력보다는 충성도가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본인들이 요즘에 중국 공산당원 수가 1억 명이 넘었고 이유는 공산당에 들어가면 출세한다. 이게 특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2027년까지 시 주석이 전쟁할 준비를 끝내라 라고 진행을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인민해방군이 너무나 썩어 있더라. 그래서
과거에 보시라이나 이런 사람들 반대 정적들을 칠 때 부정부패를 뒤집어 쓰였는데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전쟁 못하는 인민 해방군이 나오니 자기 측근들도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전 설득력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정부패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깨끗하지 않으면 시진핑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 투쟁이 생겼을 때 시진핑의 아주 측근 인맥이라도 시 주석이 강조하는 부정부패와 연루됐다는 증거를 갖다 대면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아까 제가 2015년 12월 30일에 군 개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제2포병이라는 데가 로켓군 부대입니다. 그거를 로켓군 부대를 독립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로켓군이 핵과 미사일을 관장하고 예. 과학기술을 다 관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속된 말로 떡고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또 비싸잖아요, 로켓이. 그렇죠. 그리고 로켓도 비싸고 네. 장비를 도입해야 되고 과학기술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주로 이쪽 동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야전군이고 뭐 그냥 보고 보는 거 갖고 쓰는데 여기는 신기술 개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항상 부정부패 소지가 많았던 거죠. 그 리샹프라고 국방부장이 옷을 한번 먼저 벗었어요. 예. 그 사람도 이 로켓군 장비발전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효시아도 그 로켓군 장비발전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네. 이게 칼끝이 나한테 오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장효시아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정리를 로켓군 중에서는 이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중앙정치국 군사위원회 의원 7명 중에도 좀 장효시아 사람만 3명 남고 나머지 4명은 지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장효시아가 완전히 장악을 한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군 체제로 보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걸 극복한다고 해서 중국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럼 군이 당을 지도해? 군이 행정을 지도해? 이거는 또 중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공산주의국가에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전에 인표한테 린비아오. 인표 사건에 예. 린비아오 사건이 주는 거가 또 있어요. 71년에 쿠데타를 시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은 이제 그게 예. 문화대혁명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문화대혁명을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공식적인 문화대혁명은 66년부터 69년까지입니다. 69년까지 그건 이제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예. 해결이 되는 건데 이때 그 마오쩌둥이 사실은 초반에는 코너에 좀 몰리고 그랬어요. 홍위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홍위병을 누가 진압을 해줬냐 하면 린비아오의 국방부에서 진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9차 공산당 대표대의 당장에 마오주시, 모택동의 후계자는 인표다. 이런 예, 것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게 예. 사실은 이 정당의 정강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린비아오의 그 소위 세력, 군권의 확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마오쩌둥도 알고 있었고 그 주변의 그 소위 당뇨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1년에 인표 사건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시 주석이 지방 시찰을 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발각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도주하다가 상공에서 격추돼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리고 이게 인표가 탄 비행기 잔해다. 이렇게 해서 보도한 게 인표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반란을 도모했다라는 거를 5.17 공정기호라고 그래요. 5.17 프로젝트. 예. 그 이제 문건도 뭐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은 실제로 군권을 굉장히 제한을 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장저민이 자오즈양이 천안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상해 시석이었던 장저민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군부가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장저민은 군에 대한 기초가 없거든요. 강택민 자체는. 그런데 그 군대는 양씨 형제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양바이빙, 하나가 양상쿤. 우리 저 수교성명, 한중 정상회담 할 때 중국의 당시 국가주석은 양상쿤이었거든요. 사실 국가주석은요, 군에 대한 통수권이 없기 때문에 명예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우리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당연히 실권자지만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이 국가 원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았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국가 주석을 양상쿤이 하고 그 동생인 양바이빙이라는 사람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덩샤오핑이 내가 군대를 처리해 줄게. 그러고 총서기를 장저민을 시키고 자기가 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도적으로 반칙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장저민이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군권이 장저민의 이거를 방해하면 안 된다. 권력을. 그러니까 군사력의 팽창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견제한다. 이렇게 본다면 짱 요시아가 실권자가 되고 막 이러는 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게 뭐 권력투쟁, 시진핑에 대한 이건 아닌 것 같다. 누수 현상은 약간 보인다. 그건 약간 보인다. 그 정도로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대만 참 뜨거운 감자예요. 대만이 역대 최장 규모의 한광 41호 군사훈련을 했고, 네네. 중국은 항상 반발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리 훈련해도 대만 독립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대만 양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군사 견제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조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고조가 늘 돼 있는데 그게 상시화가 돼서 느끼는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이 늘 끌어올려져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평상시 뉴노멀이 되는 이제 그런 우리 상태. 분단 체제죠. 예, 그런 걸 같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특히 지금 이제 대만은 국민당이라는 본토에서 온 정당, 예. 그 다음에 민진당이라고 1986년부터 새로 생긴 정당인데 대만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정당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차이잉원이라는 민진당 8년 이후에 라이칭더라는 예. 또 민진당 후보가 또 됐어요. 예. 근데 이 라이칭더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실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진당의 가장 강경한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파를 우리가 신조류파라고 하거든요. 신조류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급진적 독립주의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한광훈련 같은 거는 자기네들은 자체 방어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어훈련이지 이게 독립훈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대만은 국제적으로는 11개 나라만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우리는 독립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영토와 이런 걸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광훈련은 오래된 훈련입니다. 이거를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걸 자꾸 하는 게 니네가 독립을 향해서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 10일에 쌍십절, 이제 중화민국은 쌍십절 때문에 탄생이 된 손문의 중화민국 순원, 예. 순원에 지금 대만은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표현을 꼭 쓰죠. 그냥 대만이 아니고 타이완 그러면 혼자 독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중화민국은 본토에 있다가 대만으로 옮겨왔고 거기 본부가 지금 대만에 있는 거다. 지금 중국 본토는 공산당 딴 나라고 괴뢰군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게 항상 중국이 주장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그런데 라이칭더도 그렇고 그 전에 민진당의 차이잉원도 마찬가지고 중화민국은 1911년에 생긴 나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생긴 나라인데 어떻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에 속해야지
중화민국이 나중에 생긴 데 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말 되네요. 그렇죠. 이거를 예.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도 과학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만 해협 앞쪽에다가 이제 미사일 훈련을 하고 공포에 떨게 했는데 여기를 정밀 타격을 합니다. 영해 12L이 바로 앞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훈련을. 훈련을. 이게 상시화가 돼 있어요. 어쨌든 공해잖아요. 공해죠. 그러니까 영해 12L이 살짝 이쪽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도 한중 간에 이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복잡하죠. 생기는데 지금 중국과 대만도 대만 해협이 평균 144km예요. 깊은 데는 170km까지 떨어져 있고 그러면 대개 그 중간선을 70km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영해로 간주하고 그 이전까지는 서로 이거를 그래도 영해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침범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차잉원 정부가 들어오고 미국과 가까워지고 이제 뭐 친미 노선, 친일 노선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소위 이 중간선 침범을 아주 일상화하고 타디즈라고 그러죠.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도 막 넘나들고 너무 충격해서 피로감이 커져요. 그걸 계속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022년에 바이든이 대만을 더 보호해줘야겠다. 그래서 타이베이 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대북법. 여기에 보면 약 45억 불을 지원해서 대만을 무장시켜야겠다. 그 얘기는 이제 무기 체계를 기본적으로 주고 이제 계속해서 무기를 팔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누가 시작을 했냐면 트럼프가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37년 만에 금기를 깨고 차잉원 당시 대만 총통한테 전화를 겁니다. 한라인을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아, 그동안 전화 안 걸었어요? 안 했어. 37년간 안 했죠. 축하한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난리가 났죠. 아니, 고위급 교류는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건데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이제 조금 대만을 내가 더 신경 써줄게 뭐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엄청난 일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기를 파는 것도 어떻게 파냐면 그전에는 탱크 팔고 대만이 섬이지 않습니까? 섬 방어하는 것만 파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들어와서 공격용 무기, 미사일, 본토 공격. 예,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걸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만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대통령이에요. 바이든도 그걸 했고 지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라는 강력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때문에 또 국제적 위상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라는 거는 공공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면 지금 뭐 미국의 장비와 일본의 소재 부품과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반도체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거는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특히 그 하이엔드 반도체 3나노 이하 이런 데로 가는 거는 한국과 대만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설계를 한 거를 TSMC가 만드는데 그 TSMC가 엔비디아 설계를 구현하려면 우리 SK의 HBM3나 4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연동이 돼 있구만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과연 중국이 이런 국제적인 이런 뭐 군사 안보적인 것도 있지만 이 경제 메커니즘, 이 공급망 사슬을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군사 행동을 할까? 이거가 이제 하면 세계적 재앙이잖아요. 당연히 재앙이고 중국도 석유를 원유가 나는 국가지만 원유를 50%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다시피 뭐 일부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받는 것 빼고는 역시 중동 지역에서 오잖아요, 석유가. 그러면 아라비아해 홍해 거쳐서 말레카 해협 거쳐서 남중국해로 들어오는데 말레카 해협은 미국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주 좁잖아요. 예, 석유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빙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의 그런 모험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7년에 침공하겠다는 게 아니고 2027년까지 침공 준비를 끝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2027년 침공설 이러니까 이제 민진당 정부 같은 데서는 그걸 써먹는 거예요, 거꾸로. 집공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항광훈련 같은 것들을 유사 최대로 9박 10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림팩 훈련 같은 데도 대만을 슬쩍 초청합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하는. 그럼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참관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틀로 대만을 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만도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국과 연계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벗어나려고 또는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양안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사실은 이 지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대만이 이 오키나와 열도, 센카쿠 열도, 그 다음에 거기 대만이 거기에 붙어 있거든요. 예. 센카쿠 열도에서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까지는 섬이 없어요. 그리고 남중국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타이완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센카쿠 열도 이하부터 남중국해까지 미국이 얘기하는 서태평양 작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중국의 내해가 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불침항모. 그렇지. 그게 우리도 뭐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만은 1979년 1월 1일에 미국한테 단교를 당하죠. 이제 미중 수교 때문에 재빨리 79년 4월에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이 법에 의해서 대만을 내 안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왔어요. 79년에 만들고 못 믿었겠다 그러니까 1982년에 나중에 이게 비밀 문서였다가 이제 밝혀졌는데 6대 보증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97년에는 대만 안전 강화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까지 했잖아요. 전화하고 재결의를 또 해줬어요. 그런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이러냐 하면 대만이 뚫리면 남중국해가 뚫리고 남중국해를 방어하지 못하면 그게 소위 뭐 우리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A2AD 전략이라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한 건데 그럼 그 안에다가 중국을 가둬놓지 않으면 거기를 튀어나오면 괌, 하와이, 본토까지 다 뚫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서 계속 앞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그때마다 미국은 저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만 우리한테도 100억 불 내라고 그랬잖아요. 대만한테도 100억 불 내라고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대만은 얘기를 해보면 지켜만 준다면 100억 불 못 낼 거 뭐 있냐. 대만 입장에서. 네, 대만에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거기는 국교가 수립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고립무원이니까. 고립돼 있으니까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네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을 떨렁 받고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미국도 꺼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한미 동맹 구조고 동맹이라는 건 군사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위비를 더 내고 뭔가 미국의 얘기를 들어주면 그만큼 권리와 의무가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할 수 있지만 대만과 미국과는 그런 관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부분에 대만이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남중국해 넓게 봐서는 태평양까지 다 뚫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올 3월에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임시 국가방위전략, 안보전략서 지금 이제 메인을 만들고 있어요. 공개되는데 거기 보면 미국은 본토와 대만,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 같고. 또 하나는 세계 역사상 최강의 군대, 그 뭐 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몽골 기병일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대한해협, 일본은 현해탄이라고 그러죠. 대한해협을 못 건넜거든요. 그 바다를 못 건넜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현대판의 세계 최고의 기병은 독일 전차군단, 히틀러. 도버해협, 가까운 잉글리시 채널 34km 못 건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평균 140, 50km? 네. 짧은데도 그걸 어떻게 지금 중국의 해군력 군사기술로 그걸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군사 전략가들 얘기는 어쨌든 미사일 폭격이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나중에 점령을 하러 오면은 도해를 해야 되죠. 예.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대만이 화산섬이에요. 상륙 지점이 4군데에서 4군데나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해안포 시설은 물론이고 강력한 무기들로 이 넘어오는 그 소위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점령을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그거는 중국한테 거꾸로 재앙이 되죠. 그리고 대만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입니다. 슝펑 미사일, 웅풍이라는 미사일 예. 계통을 가지고 있어요. 사거리 2,000km가 넘습니다. 이 2,000km면 베이징 가죠? 베이징, 상하이, 삼엽댐까지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지만 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깨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런 거는 안 할 거고, 중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이브리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압박 전략을 통해서 스스로 좀 지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또 대만의 지식인들도 그러는데, 만약에 무력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대만은 사실 비기는 작전밖에 없잖아요. 이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그렇죠. 데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해서 어떻게 통치를 하려고 그러냐. 이 대만이라는 섬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거는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가고 이러는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중국과 대만의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행동을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과연 유리할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한 게 그래서 중론이죠.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하이브리드전. 네네. 쉽게 말하면 대만 안에도 친중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뭐 친육 헬기 타고 중국과 도망가다 잡히고 막 이런 국민당 계열의 친중파들, 그 다음에 민진당 계열의 이제 대만 독립파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만 주권파들이겠죠. 네네. 이쪽에 혼란을 조성을 해서 정권 교체, 민진당에서 국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대만 내부의 여론을 친중 쪽으로 바꾸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략을 추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국민당 일부를 친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친중은 아닙니다. 자기네가 나라 뺏기고 와가지고 그렇죠, 보통. 친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중국과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이 대만의 미래 발전과 안녕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주의잖아요. 네,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친중, 뭐 반중 이런 프레임으로 나누는 건 사실은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우리가 라이칭더 이번 선거도 보지만 친중이냐 반미냐 뭐 친미냐 이거는 하등에 사실 대만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민생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집 못 산다, 취업 안 된다 이런 게 그 기본 핵심이고, 민진당 정부도 독립의 길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케이스가 중국이 계속 강조하는 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경우,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번째가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이러면 무력을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 외세 개입하고 있지 않나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1979년에 사실은 대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당시 섭거명이라고 그러죠. 예제닝이 전인대 상무위원장인데
우리가 이제 78년에 개혁개방 선언하잖아요. 예. 대만하고 평화 통일하겠다. 이걸 독트린을 발표를 해요. 그 40주년이 이제 2019년이에요. 이때 시진핑이 갑자기 TV에 나타나더니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 예, 유명한 말을 했죠. 그걸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몇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만이 핵을 갖는 경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대만 내부에 소요와 동란이 있는 경우 그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럼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충돌하는 것도 자기네가 이거 소요야, 동란이야. 그러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대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무기도 더 사야 되고 더 미국이나 일본과도 끈끈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만의 자주국방 여론은 높은가요?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그 사실은 이제 군대도 4개월 갔다가 1년으로 엊그저께 다시 이제 환원을 했고요.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미국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국방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럽도 뭐 나토 같은 데도 안 하죠. 그래서 네. 연합해서 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의 군사 전략은 말 그대로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그냥 한번 찌르겠다, 비기겠다 이거고 사실은 대만 내부에서도 72시간과 336시간의 논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72시간은 나흘이에요. 우리가 혼자 싸우면 나흘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와주면 336시간, 2주 안에 대만은 점령당한다. 사흘. 여기 다시. 사흘. 72시간 사흘. 예. 72시간과 336시간의 논쟁. 사흘은 버틸 수 있는데 사흘 버티고 났을 때 미국이나 이런 데가 와서 도와줘야 우리가 이걸 반격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런 게 안 오면 우리는 336시간, 2주예요. 2주 안에 중국한테 점령당한다. 이런 자조적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자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횡행하고 있을 만큼 결국은 자주국방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자신들이 응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을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나라의 수호신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TSMC가 수호신이다. 그 공장을 몇 개를 짓는데요. 이쪽 그 대만에서 본토를 바라보고 있는 해안가에다 공장을 짓습니다. 일종의 방벽이네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중국의 압박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나름대로 그런 걸 무기로 대만은 어쨌든 대만 문제를 국제화하고 싶어 하죠. 국제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 얘기만 꺼내면 양안 문제는 내정 문제니까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이 얘기만 했는데도 왜 내정 간섭하냐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얘기하는 거가 내정 간섭이야? 우리 그렇게 안 본다. 국제주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민감하게 중국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특히 남중국해 태평양 이 지역의 제해권, 영향력 소위 확보와 관련해서 미중 간의 다툼의 핵심 지대가 바로 양안, 대만이다.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안 관계 유사 사태가 한국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자꾸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우리 주한미군의 동원, 뭐 전략적 유연성도 그렇고 그랬을 때 북한의 오판 문제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만약에 남중국해 대만 해협이 차단이 되면 우리 중동 원유가 우리 석유의 80%가 거기로 돌아오는데 못 돌아와요. 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참여한다 안 한다 개입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안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전에 나왔던 친트럼프 계열 안보 전문가들이 쓴 기고문 보고서에 보면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관여하는 걸 한국 정부가 막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줄여야 된다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예. 미군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